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과의 이수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결합 데이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합 데이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데이터의 시대, 빅데이터의 시대 또는 마이데이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기존에는 어떤 원 데이터 또는 하나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통계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결합 데이터, 이종 간의 데이터 또는 다종 간의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관점과 또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새로운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합 데이터 시대가 왔다라는 주제로 결합 데이터의 법제도 그리고 기술, 비즈니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초죠. 2021년 초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이 데이터 3법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싶었고 또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었는데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분석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데이터 3법은 무엇이고 데이터 3법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3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 데이터 3법 관련된 분석이나 또 이제 변화들도 많이 팔로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관련법 3법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법들을 개정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가명정보 상업 목적 활용,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감독 기능,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 일원화라는 세 가지 큰 맥락을 가지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그리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규제 감독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을 했다라는 것이 큰 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정보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신용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 가명정보 활용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고 또 이제 가명 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이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가명 정보 특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많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법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개인정보가 이제 시스템적으로나 관리적 측면에서 잘 보호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인적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항상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인적 사고들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튼튼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의미는 역으로 보면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나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개인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가지고
개인정보가 담긴 예를 들면은 이름, 성명, 이름, 그리고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혈액형 뭐 이런 것들의 개인정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그만큼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니즈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28조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3절 그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라는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4일 날 신설이 돼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이 특례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28조 2절을 보게 되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특례를 신설을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중 간의 데이터들을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행정에서 복지 제도를 또는 복지 정책을 만들 때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 데이터, 복지 지원, 그 복지를 신청한 사람들의 데이터와 이 사람의 금융 정보를 결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금융 소득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금융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복지 정책을 펼칠 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을 해서 어떨 때는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되기도 하고 또는 혜택을 꼭 줘야 되는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가명정보 결합이 되게 된다면 가명정보 결합이 되게 되어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핀셋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복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계 작성 부분에 이제 해당이 돼서 그동안은 예를 들면 시나 정부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도 이 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새로운 것들의 분석이나 통계 작성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통계를 새롭게 만들고 이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그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이제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이런 그 형태들로 우리가 이제 가명 정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 가명 정보를 이렇게 모든 걸 오픈한 것은 아니고요. 이 결합 제한 부분도 법에서 특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8조의 2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기록 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이 의미는 누구나 데이터를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나 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개인정보 관리자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 그리고 관리 지침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정보를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합을 원할 때 이 사람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그 전문기관이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조치의 의무.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그러한 프라이버시 보호나 또는 동형암호 이러한 기술적 요인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명정보 처리자 금지 의무. 그래서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인 사례로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감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또는 현대차의 뭐 정의선 부회장 이런 분들의 같은 재산들은 어떤 지역에 어떤 일정 수준의 재산의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분들은 분명히 특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가명 정보로 결합을 했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분들은 이제 특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가명 정보 결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경우들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이제 서베이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에도 이제 통계법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비밀 보장의 의무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개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조사에 응하게 되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인사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이제 또는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명 정보를 하게 되면은 이 대답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중에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가명 정보를 금지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가명정보특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특례법을 살펴보면은 하여튼 가명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누가 할 것이냐 어떤 국가기관을 기관들을 선정을 해놨고 그리고 가명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하나하나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 틀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나 또는 이제 데이터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일단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3법을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3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제 가명 정보 결합 및 발출 등에 관한 고시 그리고 공공기관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이렇게 3번에 의해서 그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1년 10월 그 버전으로 지금 가명정보 결합 및 발출 등에 관한 고시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그 3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그리고 교육 분야, 그리고 공공 분야 이렇게 3가지 파트로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명 정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로 데이터 3법을 한번 쭉 리뷰를 해보시고 특별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고 막는 것과 그리고 가명정보 처리에서 가명정보 특례로 이제 우리가 신설해 놓고 막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걸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명정보 그 처리 가이드라인 이 전체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기술적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크게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에서 3가지 부분을 이제 좀 더 특징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그리고 교육 분야 그리고 공공 분야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 가명정보 활용이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차츰차츰 하나씩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절차를 한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련 법과 방침에 따라서 식별 조치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들은 내부 결합 기관과 외부 결합 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들은 이제 내부 결합의 본인의 내부 데이터들은 내부 결합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외부 기관끼리 이제 결합을 할 때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외부 결합 기관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은 1단계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 부분들 그리고 2단계로는 비식별 조치 그리고 3단계는 적정성 평가 4단계는 사후 관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이제 하다 보시면 가장 허들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단계 사전 검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법에서 이제 그 가명 결합을 이제 허용을 했고 현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그 관리자들은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들은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처벌에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단계 사전 검토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 관리자 담당자 단에서 일단 사전 검토에 이제 그 불가 사유들을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진행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정해야 될 부분들이 이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개인정보의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부서 간 또는 과 간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니즈를 만들어내는 게 사전 검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식별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많은 투자가 시간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비식별 조치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차분 그 적용이라든지 동형 암호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이럴 때 이제 비식별 조치를 누구 전문가가 일단 도와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해당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비식별화 솔루션의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는 비식별화 솔루션을 어디 단까지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4단계를 가지고 우리 조직에 맞게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성 평가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데이터 심의위원회, 이제 비식별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적정성을 평가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비식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 다음 단계로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상으로는 간단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사전 검토, 비식별화 조치, 적정성 평가, 사후 관리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입을 하신다거나 또 이제 활용을 하실 때는 1단계에서는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그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개인정보의 데이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나 그런 부서장들이 첫 번째로 이 데이터 결합의 목적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부분들도 그 해당 과나 해당 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시스템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첫 번째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러한 그 비식별 체계를 데이터 결합 체계를 만들 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3단계나 4단계는 실질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내부 전문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사례로 일단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마케터 업무 일지라는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결합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서들이 바로 마케팅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여러 가지 개별 데이터들을 갖고 있었죠. 예를 들면은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쿠팡의 고객 데이터가 있고 11번가의 고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 두 마케터들이 합의가 된다면 두 회사의 그 고객들을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양자의 데이터 그 고객들이 보이는 특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런 그 결합 요청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의료 데이터와 보험 청구 데이터 이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마케팅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그리고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돼서 신용정보법에서는 특별히 어떤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융정보하고 결합이 되고 또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베이 데이터하고 신용정보를 결합을 해서 기존에는 여러분들의 소득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소득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개인정보와 그리고 서베이 조사 데이터 플러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를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에서는 또 새로운 부분들로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에서는 지금 새로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제외돼 디지털 전환의 한계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그 개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공공, 특별히 이제 주민등록 데이터라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데이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자산화 이런 것들이 개인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완벽하게 보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디지털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 신문의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 이제 그 데이터 기본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올해 발의가 될 텐데 데이터 자산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산을 도입을 해서 산업계가 데이터들을 자산화하고 이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체계를 만드는 부분인데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현재는 공공은 이런 부분에서 의무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데이터 요구나 이런 것들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 3법 시행 1년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 100건 돌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더 많은 결합 정보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결합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결합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나 사례들은 되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 동향을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어깨 동향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결합에서 가장 좀 앞서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 분야, 금융회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정보회사들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용정보 데이터가 완결성이 가장 높은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인구 중에 20세 이상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경제 인구를 기준으로 신용정보 회사들은 보통 한 3,500에서 4천만 명의 데이터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행정 데이터를 제외한 전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기관이 바로 코리아 크레딧 뷰로하고 이제 나이스 그룹입니다. 그래서 나이스 신용평가와 코리아 크레딧 뷰로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신용 정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 정보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SKT하고 신한카드, 코리아 크레딧 뷰로가 국내 최초로 이제 민간 데이터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결합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 데이터 발표에서 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를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촌이다라고 하면은 떠오르시는 동네가 어디가 있나요? 네, 바로 강남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고요. 뭐 서초, 뭐 타워팰리스 이런 데 강남이 있을 거고 또는 분당, 또 정자동 뭐 이런 데 있을 거고요. 또는 목동 뭐 이런 데 있을 거고 부산 해운대 이런 부분들 또 대구 쪽에도 있을 거고요. 이런 도시들이 떠오를 텐데 요번에 이제 이런 결합 데이터를 통해서 처음 나타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화성이라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화성이라는 도시가 소득 수준이 네 번째인가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곰곰하게 이제 살펴봤죠. 그 하이엔드 고객들이 많은 그 도시를 찾아본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존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평균의 그러한 그 데이터들만 얻을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울산의 GRDP가 얼마다. 그래서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뭐 도시 소득이 높은 도시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하이엔드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도시는 어딜까라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그 신용정보 데이터 그리고 신한카드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고신용자와 고신용자가 하이엔드 그 제품을 많이 구매하더라라는 결과값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그 많이 거주하더라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화성이라는 그 도시가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그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그 대기업 종사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솔로인 분들이 많이 그렇게 구매를 하더라라고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이제 나이스 그룹인데 나이스 그룹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LG유플러스, NH농협 그리고 KB국민 그리고 롯데카드, 하나카드, LG전환자 등과 같이 이제 데이터댐을 또 하나 이제 형성을 해서 새로운 결합 데이터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합 데이터의 가치는 되게 이렇게 핀셋 정보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컨소시엄이 이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계속적인 데이터 판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결합 전문기관, 데이터 결합을 하려면 데이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문 결합, 그래서 그 기업에서도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요인, 그러니까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결합이 아까 그 기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한 100여 건 정도 시행 후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현재 통계 수치는 이제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은 어떠한 체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인 전체 틀은 개인정보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그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결합기관을 심의해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이제 통계청, 삼성 SDS,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신세계 INC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결합기관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립안센터 이러한 그 건강 관련된 기관들의 대부분 이제 내부 결함이나 특별히 이 보건복지부나 또 이렇게 데이터 전문기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금융 관련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 결합기관에서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진흥원이나 SK 그리고 BC카드, K데이터 이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결합 전문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교육부는 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KDN 이러한 기관을 결합 전문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현재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결합 전문 기관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도 신사업 분야로 결합 전문 기관을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실 부분들은 이 보건 데이터하고 그리고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전문 기관에서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합 전문 기관에서는 어떠한 결합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결합 전문 기관에서는 이제 네 가지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 결합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공간 및 시설 제공 등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반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는데 현재는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마케팅에 종사하신다거나 또 신사업 분야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중 간의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대부분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통계 작성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결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신용정보 데이터라든지 카드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통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통계가 여러분들 사업이나 또는 연구에 그 목적성이 명확하다면 가명 정보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가명 정보를 수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결합 전문 기관에서는 이러한 공간 시설 및 분석 지원까지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결합을 하려면 이제 결합키라는 것들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결합키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계획을 하실 때 또는 연구를 계획을 하실 때 좀 이러한 타임 스케줄을 짜실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키 생성과 적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 한 석 달 정도는 이제 현재까지는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심사나 이런 거 진행을 하실 때 타임 플랜을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합을 하기 위한 개인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 정보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어떻게 결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하면은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제 이름, 또는 제 주민등록번호, 제 주소 또는 이 영상에 나온 제 얼굴들이 제 개인정보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법 2조 가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럼 또 다른 용어로 이제 식별 가능한 정보,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 정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러면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동네에 되게 부자가 있어요. 되게 부자가 있는데 그 어떤 특정한 동네에 그 재산 목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름은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뭐 주소도 없지만 그 어떠한 A동의 재산 수준 얼마 이렇게 했으면 그 데이터만 보고 이 개인을 특징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식별 가능성 있는 정보입니다. 또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A랑 그 B의 데이터를 결합을 했을 때 그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명 정보입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는 그래서 1번과 2번처럼 그 개인을 알아보거나 식별 가능성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한 정보를 이제 그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3번과 4번 익명 정보를 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익명 정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명 처리한 정보하고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가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 크게 차이를 좀 구분을 한다면 일단 그 단어적으로는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이제 익명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 가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의 가장 큰 차이는 가명 처리를 한 상태에서 익명 정보는 이 비식별화, 그러니까 다시 재처리 후에도 복원이 불가능한 정보가 익명 정보이고 가명 정보는 원래 상태는 그 복원이 가능한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준비를 좀 못했는데 한번 그거는 가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의 일단 차이점은 가명 정보는 원래 상태로 복원이 가능한 정보이고 익명 정보는 재처리 후에도 복원이 불가능한 정보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인 정보는 아직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용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별자고요. 두 번째는 준식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간 정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이름, 계좌번호, MRI 사진, 유전자 정보 등 그냥 딱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식별자라고 하고요. 준식별자는 자체적으로는 식별자는 아니지만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속성들을 준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도시명이라든지 몸무게, 혈액형 등을 준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감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 속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명이라든지 예금잔고, 그리고 카드 결제. 그래서 개인정보를 관리한다라는 것들은 이러한 주민등록 전화번호, 이름 이런 것들만 노출됐을 때 개인정보가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병명들, 또 민감정보, 카드 결제 이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도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를 약간 이제 반복되는 얘기이긴 한데요.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후 결합 절차에 준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그 개인정보의 특성을 가진 정보들을 통계 작성, 그리고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가 가능하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가명정보 처리 기술 요소들을 넣어서 비식별화 절차를 진행 다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들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특정 그 개인이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볼 수 없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식별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로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의 제한이라는 부분들은 서로 다른
아까 특례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결합의 목적이 있더라도 개인을 특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합에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가명 정보 안전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추가 정보 분리 보관 및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 조치 위반 시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또 미수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재식별 금지를 잘 못했을 경우에도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과징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이러한 그 과태료나 이제 위반 의무 조치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행할 때는 약간 이제 두려움이 따르는 것은 실질적인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가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서 7개 항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명 정보를 할 때 그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인지를 할 때 개인정보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매번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였는데 우리는 마케팅의 노예가 돼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제3자 동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명 정보를 할 때도 누군가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이제 이해를 하기 쉬운데 가명 정보 결합에 대해서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아까 그 3가지 목적에 따르면 우리가 가명 정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장에 따라서 조금은 달리 해석될 수가 있는데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활용성을 높인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특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과 통계 작성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이러한 가명 정보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고 이 규정에는 마찬가지로 비식별화나 그러한 관리적 의무 조치를 철저하게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이제 그 가명 정보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정보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노출의 최소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한 활용 부분으로 이렇게 3가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일단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첫 번째로 정의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정보 주체 동의의 실질화, 정보 주체의 통제권, 그리고 정보 주체 신원 인증 정보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대응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 동의의 실질화라는 부분들은 일단 이 부분과 정보 주체 통제권, 신원 인증 정보 관리 이 권리 보장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재는 마이데이터 부분과 연계가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까 이제 그 결합 데이터 그리고 현재까지 마케팅 동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보 주체가 그 내 데이터를 활용하세요라고 마케팅 동의를 먼저 예를 들면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사용한 것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 삭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기가 되게 번거롭고 또 실제적으로 제도는 있었지만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지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그 3법이 개정이 되면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그 3법에는 데이터의 열람, 정정, 삭제 이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돼서 정보 주체 동의의 실질화라는 부분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 통제권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러한 기술들이 바로 안티 프로파일링 기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전에는 특별히 이제 신용정보 데이터가 그 특별한 대상이 될 텐데요. 신용정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우리도 모르게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우리가 그 신용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프로파일링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회사에서 정하게 되죠.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정보주체 통제권이라는 것들은 내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동의 없이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정보보호에는 정보주체 권리보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노출 최소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PBD 원칙을 적용한 기획설계. 그래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그러니까 개인정보 위험 진단이나 그 침해 요인을 평가하는 이런 전체적인 툴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정보의 파기,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이러한 부분들의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유노출 최소화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더 많이 이야기할 내용이 안전한 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활용 기반 기술로는 특별히 이제 동형암호, 그리고 그리고 감형 임무 처리, 그리고 결함 및 안정성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양자암호 부분들도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마이데이터 기반 기술이라고 하는 마이데이터 API 이러한 부분들, 전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마이데이터 API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싱크테드 조직이라고 하는 FPF, 그래서 Future of Privacy Forum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는 향후 10년간 주목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다음과 같이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암호화 기법, 그리고 로컬 단위의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이렇게 세 가지 큰 대분류로 나누고 기술들은 영지식 증명, 그리고 동형 암호화, 그리고 다자간 연산, 그리고 차분 프라이버시, 그리고 엣지 컴퓨팅, 신원관리, 합성 데이터셋, 생성적 대립성 네트워크, 이러한 부분들을 10대 기술로 분류를 하고 이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과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도입을 했고 또 이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동형 암호화하고 차분 프라이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형 암호입니다. 동형 암호를 설명을 드리면 동형 암호는 그냥 말에서 나왔듯이 똑같은 형태의 암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문에서 계산을 진행하듯 암호문 위에서 특정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얻어진 암호문을 비밀키 소유자가 복화하면 평문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값을 얻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M이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M1이라는 M2라는 원소가 인크립션 돼가지고 C라는 집합에 들어가고 이게 다시 디크립션 되고 이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소가 있고 이 인크립션 된 원소도 이 그 솔루션 안에서 두 개가 연산이 되고 같이 그 연산의 결과값을 비교하면 여기에 이제 키가 들어가겠죠. 이 복화 키가 들어가게 되면 이 두 연산의 값이 같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되게 어려운 말이 이제 동형 암호라는 기술로 해서 되게 어려운 말인데 개념적으로는 A, B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A, B를 어떻게 포장을 했어요. 이 포장을 해놓고 그 포장한 안에서 더하기 빼기를 했는데 이 더하기 빼기 하는 과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더하기 빼기의 과정이 잘 돼서 나온 결과값들은 복호화 해놓으면 기존의 값과 동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가 안에서 연산이 되는데 이 데이터의 내용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 A와 B라는 이 데이터 값을 우리가 알면 안 될 때, 이 데이터 값을 우리가 알면 안 될 때 이 데이터를 암호화해 놓고 하지만 이 데이터의 원본 값은 몰라도 결과 값은 알아도 될 때 이러한 그 동형 암호의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동형 암호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부분 동형 암호, 준 동형 암호, 그리고 완전 동형 암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형 암호를 생각하실 때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하는데 연산이 두 가지만 돼요. 그래서 덧셈하고 곱셈. 그래서 덧셈하고 곱셈만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연산에 이제 횟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적용 가능한 횟수.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종류가 나뉩니다. 그래서 부분 동형 암호에는 덧셈과 곱셈 둘 중 하나의 연산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준 동형 암호에는 두 가지 연산 모두 가능하지만 연산 횟수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완전 동형 암호에는 연산의 종류와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형 암호의 장점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암호문을 복화하지 않아도 검색 통계 처리 및 학습, 기계 학습이 가능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중간 과정에서 복화하지 않아도 되므로 데이터 유출 위험이 감소하는 장점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수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연산을, 어떤 A랑 B,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A라는 B라는 데이터가 있고 C라는 결과값을 만들고 싶을 때 이 A랑 B를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 수식은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넣고 C라는 값은 봐도 됐을 때 이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동형 암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용할 곳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현재 금융소득이나 통계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사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보관하는데 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예를 들면은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납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납세 데이터는 개인적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칼럼명들을 우리가 성별을 알고 나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납세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실제 값들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동형 암호화해서 예를 들면 연령별 그 납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통계 값들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들을 동형 암호화해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형 암호화하면 이 데이터가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데이터를 더하기 곱하기 연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은 얻고 이 값이 얻었을 때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복호화해서 실제적으로 30대는 1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더라라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마찬가지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연산의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형 암호에서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1세대 2009년에 젠트리에서 처음 동형 암호 1세대가 이제 제안이 되었고 이러한 히스토리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러한 동형 암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이거를 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 연구소에서 개발한 해안이라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4세대를 이끄는 그런 동형 암호 기술로 발표가 되었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여러 정보기관이나 그 기업에서도 그런 동형 암호를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해안이라고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형 암호 간단하게 인크립션 되는 부분들 이러한 코드로 해서 인크립션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덧셈 연산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10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얻고 싶은 데이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평문으로는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모드 4, 모드 7. 그래서 10을 4로 나눴을 때 2가 남고 3이 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드 4, 모드 7. 그래서 이러한 모드 4를 적용을 하면 2가 나오고 모드 7을 적용을 하면 3이 나온다. 이런 개념만 제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더하기 빼기 연산을 통해서 암호문을 적용을 하면 이러한 복화 과정을 통해서 이 25가 같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이 동형암호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국민연금이나 그리고 디프라이브에서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면 국민연금 사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사례 한번 좀 살펴보면은 KCB에서 이제 동형암호 기반으로 분석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그 국민연금공단하고 그리고 KCB 데이터 그리고 금융보안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누군가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결합을 하고 그 암호화된 결합된 값을 이제 그 결과값들만 공개를 하는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그 대출을 국민연금이 성실하게 낸 사람,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그 금융권 대출 연체 여부의 실질적인 그 관계들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민감한 데이터들도 동형 암호화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위해서는 그 비식별화 방법의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K 익명성, L 다양성, 그리고 T 근접성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제 비식별화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K 익명성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여 쉽게 다른 정보로 결합할 수 없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L 다양성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함께 비식별되는 레코드들을 적어도 L개의 서로 다른 민간 정보를 같이 갖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40대 남자 중 마세라티 리미티드 차량 보유자라는 정보가 어떤 데이터 레코드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바로 식별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마세라티 리미티드라는 것 차량 생산량조차도 적겠지만 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그 누군지가 공개가 된다면 다양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T 근접성 부분은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정보의 분포가 T 이하의 차이를 보여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이 아니고 이게 지역 코드고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별인데 이거 오타가 좀 났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코드, 연령, 성별을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이게 지역 코드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역 코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전립선염을 가진 송현준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가 결합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공개가 됐을 때 우리는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들 활용을 할 때는 이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 익명성을 여기다 적용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K4로 익명성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단들을 이제 세 가지로 네 명의 집단들로 묶어서 K를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개인이 다른 3명과 구별되지 않도록 하는 게 K 익명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별 부분들은 이렇게 다 처리를 했고요. 연령도 이렇게 뭉쳐놨지만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게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그 다음으로 K 익명성 다음에는 L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L 다양성은 여기 고혈압 이 네모의 부분들은 다 위암이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산을 하는 것들을 L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4번, 9번, 그래서 4번, 9번의 데이터들을 여기로 옮겼고요. 그리고 그 9번, 10번의 데이터들을 여기로 옮겼고요. 그리고 2번, 3번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이 민감 정보에 대한 그 다양성들을 확보하는 조치가 L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 근접성인데요. T 근접성이라는 것들은 동질 집단 내 유사 정보의 분포가 전체 집단에서의 유사 정보 분포의 차이가 T 이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집단에서 이러한 그 분포와 그리고 동질 집단 여기 1에서 4의 동질 집단의 유사 정보의 분포의 차이가 우리가 설정한 T값 이하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T 근접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차분 프라이버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들은 트러스트 큐레이터 모델과 그리고 로컬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으로는 잡음을 추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 트러스트 큐레이터 모델은 이러한 잡음을 추가할 때, 그러니까 그 어떠한 임의의 정보에 잡음을 추가한다라는 과정은 이러한 과정인데요. 생년월일에 잡음을 추가해서 실제 데이터는 2011년 12월 5일이지만 잡음 추가를 했을 때는 12월 8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잡음 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잡음 추가를 하는 과정을 트러스트 큐레이터 모델에서는 어떠한 큐레이터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앙 통제적인 형태로 하는 것들을 트러스트 큐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로컬 모델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을 하는 것,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들을 로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적용을 하는데 특별히 차분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하고 프라이버시 뭐 세 가지 관점으로 나오겠죠. 뭐 이런 노이즈가 높아지면은 그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겠지만 정확성은 떨어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역으로 그 프라이버시 노이즈가 낮으면 정확하지만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로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데이터를 이제 그 내 데이터, 특히 마이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기본적으로 이 차분 프라이버시 기법들을 많이 적용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있어서 내 데이터를 누군가 다 원본 데이터를 줘서 거기서 노이즈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일단 주고 나서 그 받은 사람이 이제 활용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로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 폰에서 내가 그 노이즈를 적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더라도 그 위험성이 많이 낮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그 K 익명성과 그리고 동형 암호, 차분 프라이버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K 익명성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변환과 활용이 효율적이고 직관적이죠. 그리고 단순한 변형 절차입니다. 동형 암호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일 거고요. 차분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 통계 계산에 용이하고 안전성 그리고 정략적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단점으로는 동형 암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좀 어렵다, 느리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차분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분석 결과값의 정확도 손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K익명성 같은 경우에는 재결합 시 재식별 가능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현 데이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현 데이터는 말 그대로 어떠한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원본과 유사하게 만드는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재현 데이터로 이제 구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현 데이터는 이제 완전 재현 데이터하고 부분 재현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재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본 자료의 속성 정보를 모두 재현 데이터로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부분 재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만 재현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라이버시 이슈를 최소화하면서 원본에는 잠원동 43세 남성 A씨의 연소득 12.8억을 잠원동 40대 남성 갑씨의 연소득 11.4억. 근데 이게 왜 재현 데이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재현 데이터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 통계적 특성을 보존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데이터셋의 통계적 특성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 통계적 특징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현한다는 개념이 바로 재현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재현 데이터, 동용암호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비식별화 조치를 이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겠지만 이 사례에서 넷플릭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그 방법에는 역으로 이제 치고 들어올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사례를 보시듯이 이러한 그 비식별화 데이터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군가를 식별해내는 그러한 해커들도 존재하더라라는 것들을 우리 항상 기억을 하고 항상 모든 데이터 보호나 보안에는 인적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특강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저는 이제 데이터 결합이 향후에 이러한 그 공공이나 민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어려움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공유 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한 것이고요. 그 데이터 3법 이 활용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개인정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민감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들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한 목적과 그리고 명확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번에 살펴보듯이 이제 비즈니스에서 많은 성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이제 통계청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인구총조사 데이터하고 SKT 그리고 서울시 행정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서울 시민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SK 데이터로 보는 서울시 1인 가구, 소득이 없는 중장년층 1인 가구 통신요금 연체 경험이 가장 많은 뭐 이런 그 정보들 보면은 소득이 없으니까 연체 경험 연체 경험이 그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누구나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의 목적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그 확인입니다. 그래서 통신요금 연체율의 경우 중상 이상은 소득층이 약 2에서 3%이고 소득 없는 1인 가구는 15.9%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었던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들. 그러니까 그 수식의 문자화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통화량은 많은 반면 통화 대상 수는 적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대체로 다인 가구에 비해 적은 수의 사람들과 통화를 많이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예측을 한 부분들은 1인 가구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하고 되게 많은 통화를 하더라라는 부분들이었고요. 소득이 없는 1인 가구 메시지 앱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핸드폰 소액 결제 금액도 높았다라는 부분들을 있었고요. 1인 가구 배달앱 사용이 많은 지역은 대학가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청년층 1인 가구의 휴일 이동이 그러니까 뭐 이것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지만 중상 이상 소득 구간 청년층 1인 가구의 휴일 이동이 가장 길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외출 빈도가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로 증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저소득층 1인 가구는 휴일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았고 이 저소득층 1인 가구의 통신 연체 그 경험도 많았고 그리고 통화량 횟수가 되게 적더라라는 결과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동을 좀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지급이라든지 또 전화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AI를 통해서 전화를 주는 이러한 정책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기존에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SK텔레콤과 그리고 신한카드, KCB가 데이터를 2,800만, 그리고 2,500만, 4,400만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이런 결합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사례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결합 데이터의 절차,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합이 데이터 분석 결과가 얼마나 재밌게 나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어떠셨나요? 그 영상을 보시면 새로운 그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 수 없었던 어떤 소비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금융 정보의 특성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결합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나 또는 기관에서는 누군가한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일 거고요. 새로운 연구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결합의 시대, 새로운 생각과 실행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